네, 안녕하세요. 자, 주봉신화 두 번째 겁니다. 제가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하백의 딸 유아하고요.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있으면 이 둘이 정을 통해서 나온 게 고주몽이잖아요. 그러면은 천재, 해모수, 고주몽 3대죠. 그렇기 때문에 3대기 구조가 나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려 가지고 이 부분을 추가합니다. 자, 주몽 신화는요 말 그대로 이 신화예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자, 우리가 신화라고 하는 것이 전체 그 문학의 발전 과정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요. 전체 문학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자, 이 고전문학 갈래별 한눈에 보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사실 이거를요,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을요, 그냥, 뭐랄까요. 딱 그냥, 참 조심스러운데, 이 문학 작품들이요, 무슨 수학이 발달하듯이 뭐 A에서 B로 발달하고 B에서 C로 발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신화에서 전설 민담으로 발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요. 요 즈음에 해가지고 신화가 나왔고 요 즈음에 해가지고 전설 민담이 나왔는데 신화하고 전설 민담은 묶어서 생각하면 되고 신화 전설 문담 다음에 뭐 가전하고 폐간 문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소설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큰 덩어리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큰 덩어리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뭐 가전은 이러이러한 것이고 폐간 문학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를 스스로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운문과 산문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를 말씀을 드리지요. 산문부터 먼저 합시다. 산문부터 먼저 합시다. 산문은요, 크게 신화, 전설, 민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가전, 폐간문학으로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소설로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더 있는 거예요. 소설 그 자체가 이제 발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거하고는 별개로요. 한문 문학이 있습니다. 아이고. 한문 문학이 있어서 이 한문 문학은 그냥 별도로 그냥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위의 것들입니다. 위의 것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는 뭐 수능에 자주 나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냥 문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학사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평가원 모의고사를 볼 때는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아마 보기로 주어질 거예요. 이것 자체를 막 달달달 암기해야 된다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2학년도 예비문항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그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도의 그 지문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뭐 신화 전설 민담이 가전 폐간 문학보다 먼저 앞선 문학이구나. 그리고 소설과 신화 전설 민담 사이에 뭐 가전 폐간 문학 등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크게 덩어리를 지어서 조금 공부를 해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해보는 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라기보다는 산문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같이 읽어보죠. 신화부터 먼저 봅시다. 고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건국 신화가 등장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체크해드리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들 신화는 제천 행사에서 서사시의 형태로 불리면서, 여기서 서사시라고 하는 거는요, 서사가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서사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야기가 있는 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사시의 형태로 불리면서 안으로는 국가 구성원의 국가 구성원을 결속시키고 밖으로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주몽신화 그리고 단군신화가 요 신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편 전설과 민담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전설 민담이 융성해왔다. 불교의 이치를 전달하기 위한 고승들의 일화와 상층과 하층, 남녀의 관계가 다양한 설화로 전승되면서 서사문학이 활기를 띠었다. 고대 설화는 훗날 폐간문학과 가전을 거쳐 소설로 발전한다. 고대 설화는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화, 전설, 민담은 폐간문학과 가전을 거쳐 소설로 발전된다. 이때 작품들은 고려의 삼국시기,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한문문학은 약간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읽겠습니다. 가전입니다. 그 다음은 가전과 폐간문학입니다. 가전은요, 사물을 의인화했습니다. 의인화하여 가계, 생애, 성품, 업적 등을 기록한 허구적 전기 형식의 문학으로 주로 개세징인, 세상 사람들을 경계하고 징벌함을 목적으로 지어진 이야기이다. 풍자성, 창의성이 가미된 허구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의 한 단계 더 접근한 문학 양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전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폐간 문학이 있습니다. 폐간 문학은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신화, 전설, 민담 같은 설화를 문인들이 한문으로 기록한 문학입니다. 한간에 떠돈다. 한간에 떠도는 설화를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체록되는 과정에서 체록자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윤색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한편 한문 문학이 있습니다. 서민들이 참여했던 설화 문학과 달리 한문 문학은 지배층이 주도했습니다. 삼국이 정립되면서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활발해지고 통일신라 시대에 중국으로 유학생을 파견하면서 특히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산문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운문으로 넘어가죠. 운문 같은 경우는요, 고대가요 그리고 향가가 있고요. 그러다가 고려가요, 경기체가로 발달합니다. 그 이후에 또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한시가 별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큰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고대가요입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삼국시대 초기에 걸쳐 불린 노래로 우리말로 불리던 것이 후에 한자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전해진다. 이 시기의 고대가요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특성이 있으며 집단적 노동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요로 발전 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집단적 노동요는요,
막 쌀을 이렇게 별을 이렇게 뭐 베거나 뭐 집단으로 일을 할 때 부르는 이렇게 어야 뭐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집단적 노동요라고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서정요는요. 개인적인 서정, 자신의 어떤 감정을 노래한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어야 하는 그런 집단적 노동요하고는 좀 반대에 있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적 노동요로부터 개인적인 서정요로 발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고대 가요의 특징입니다. 한편 향가입니다. 향가는 신라 때부터 고려 초기까지 향찰로 지어진 서정시입니다. 형식에 따라 4구체, 8구체, 19체를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19체의 향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으로 산해가라고도 한다. 향가의 주된 작가층인 승려, 화랑 등의 정신세계와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4구체는 그냥 4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8구체는 8줄, 19체는 10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발달했으니까 나중에 읽겠습니다. 한편 고려가요입니다. 고려시대에 불리는 다양한 시가이다.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민간에서 유포 전승됐다가요. 그것이 하도 인기가 있으니까 궁중까지 간 거예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악학개범,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등에 체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들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경기체가입니다. 무신난 이후 신흥사대부들이 향락적 영흥을 읊은 노래이다. 경기체가라는 명칭은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것에서 따온 것이다. 고려가요와 더불어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 관례였으나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 쇠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묶어요. 고려가요 경기체가 그리고 고대가요 향가 이렇게 묶습니다. 한편 한시는 별도로 좀 발달합니다. 중국의 한시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사상과 정서를 담아 표현하였다. 한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주로 지배층의 문학으로 향유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운문과 산문이 어떤 식으로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될까라는 게 솔직히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교과서에서 이거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만큼 한번 배워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운문과 산문의 발달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에 상고시대에서부터 고려시대 문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상고시대의 문학은 사냥, 농업 등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을 노래하는 집단적인 주술의식과 함께 행해졌으며 춤과 음악이 혼합된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종합적인 예술이다 이겁니다. 춤만 추는 것도 아니고 노래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춤 플러스 노래의 형태다 이 얘기예요. 고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건국시조를 신성한 건국신화가 등장하였고 사회가 발전하고 제의와 주술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점차 개인의 정서를 노래하는 고대가요가 등장하였다.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되었고 각 국가는 효율적인 통치체계를 갖추기 위해 한자, 불교 등의 외래 문화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 문학이 등장하고 발달했으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기록한 노래인 향가가 출현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과거제도의 실시로 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계층이 나타나면서 한문 문학은 더욱 융성하게 되었다. 고려 중기에는 귀족들의 풍요와 자기 과시 등을 노래한 경기체가가 창작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설화와 소설을 이어주는 가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려시대에 꽃을 피운 것은 고려가요이다. 비록 당시에 우리의 문자가 없어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되었지만 고려가요는 평민들의 생활 속 감정을 우리말로 진솔하게 담아 수준 높은 문학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고려 말기 시조가 발생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요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게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